3-6 비생물적 요인에 의한 수목병해 3-6이고 교재 페이지는 311페이지 화학물질에 의한 수목피해 농업용 화학물질인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때로는 비료도 잘못 사용하면 나무에 큰 피해를 준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산림지역보다는 생활권 수목인 조경수와 녹음수 등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도 이러한 나무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겨울에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설제의 주성분인 염이 나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이들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피해인 제초제와 제설제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3-6-1 제초제에 의한 피해. 제초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식물들을 죽이는 화학물질로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이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나무들도 식물에 속하므로 제초제에 의하여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제초제는 비선택성, 무차별 제초제로서 모든 식물에 해를 주기도 하며 설사 선택성 제초제라 하더라도 사용법을 올바로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식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제초제에 의한 나무 피해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사용한 제초제의 종류가 가장 중요하며 그 밖에도 처리 정도, 처리 시기, 나무의 종류, 온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한다. 그 피해는 잎이나 가지 등에 제초제가 직접 묻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토양에 존재하다가 뿌리를 통해 흡수, 이행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제초제는 작용 특성에 따라 생장 조절 저해제, 유묘 생장 저해제, 광합성 저해제, 아미노산 합성 저해제, 지질 합성 저해제, 색소체 저해제, 세포막 저해제 등으로 구분되고 살초작용에 따라서는 접촉형 또는 호르몬형은 이행형이라고도 하는데 호르몬형, 이행형으로 구분된다. 처리 방법에 따라서는 토양처리, 발화전 처리형과 경렵처리, 줄기잎처리형으로 구분되며 제초제에 의한 피해 역시 일반적으로 토양처리형과 경렵처리형으로 구분하여 피해를 진단하고 대처한다. 1. 제초제의 종류와 피해. 1. 발화전 처리제. 발화전 제초제는 잔디밭 같은 곳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초제로서 잡초가 발화하기 전에 사용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독성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량과 사용 방법을 준수하였다면 잔디밭에 처리하더라도 나무들에는 별다른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마진이나 등 발화전 제초제들을 사용 지침을 어기고 고농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잎 가장자리에 연한 녹색 내지 누런색의 좁은 띠가 나타난다. 2. 경렵처리형 제초제. 경렵처리형 제초제는 발화 후 제초제들로서 이미 발화하여 자라고 있는 잡초 또는 잡목을 없애려고 할 때 사용하며 다양한 기작의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호르몬 계열과 비호르몬 계열로 구분된다. A. 호르몬 계열 제초제. 호르몬 계열 제초제는 특정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나 성상 등을 하고 있는 화학물질로서 작용 기자까지 비슷하다.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2.4D와 2.45-T와 같은 제초제들이 이 계열에 속하는데 그 구조나 성상, 작용 기작 등이 식물 호르몬인 옥신과 매우 비슷하다. 그 밖에 잔디밭 제초제에 널리 쓰이는 디캄바, MCPA 등도 이 계열에 속한다. 디캄바하고 MCPA 등도 이 계열 속에 속한다. 호르몬 계열 제초제들은 모두 잎말림, 잎자루 뒤틀림, 가지와 줄기 변형 등 비정상적 생장을 유도한다. 그림 34-5 참조하고 이렇게 말리고 노랗게 변하네. 호르몬 계열 제초제들은 모두 잎말림, 잎자루 비틀림, 가지와 줄기의 변형 등 비정상적 생장을 유도한다. 호르몬 계열 제초제들은 식물이 생산하는 호르몬의 양을 인위적으로 과다하게 하여 생리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식물을 고사시킨다. 이들 흡수 이행성이 강해 직접 살포 외에 빗물이나 관계수 등에 섞여서도 피해를 줄 수 있다. 2.4-D는 잔류기간이 짧은 반면 디캄바 등은 매우 길어 흙 속으로 스며들고 나무 뿌리로 흡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사지는 물론 이러한 우려가 있는 곳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면적 살포, 사용량 과다 등으로 인하여 식물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비호르몬 계열 제초제. 비호르몬 계열 제초제는 식물 호르몬과는 다른 구조와 기작을 갖고 있으며 식물의 대사 과정 중 매우 중요한 단계를 교란하여 잡초의 생장을 억제한다. 비호르몬 계열의 대표적인 경력 처리형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는 방향족 아미노산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티로신 등의 합성에 관여하는 EPSP 합성요소의 활성을 억제하는데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합성되지 않음으로써 식물은 단백질 합성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 메코프로프, MCPP, 메코프로프, MCPP 액제는 페녹시 지방족산계 제초제로 페녹시 지방족산계 제초제로 분류되는데 식물의 핵산대사와 세포벽을 교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제초제를 살포하면 광합성이 줄고 호흡이 증가하며 탄수화물과 다른 중간대사 산물의 함량이 변하는 동시에 양분 흡수가 방해되어 식물이 말라 죽는다. 비호르몬 계열의 제초제들은 식물체 내에서 체관을 통해 쉽게 이동하므로 다년생 잡초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질은 한편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약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계열의 대표적인 제초제인 플라자술프름 하여튼 길어요 뭐가 침투 이행성이며 글리포세이트 역시 식물체 내에서 체관을 통한 이행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잔디밭에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윗가지에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
접촉 제초제는 작용 기작이 비호르몬 계열 제초제와 비슷하지만 이 제초제들은 식물체 내에서 거의 이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접촉에 의하여 잡초를 짧은 시간 내에 죽인다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나무 근처에서 뿌리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가끔 제초제 입자들이 바람에 날려 나뭇잎 등에 묻어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제초제는 접촉한 부분에만 피해를 일으키므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잎의 괴저 반점이다. 파라큐트가 대표적인 접촉성 제초제이다. 파라큐트가 대표적인 접촉성 제초제이다. 토양소독제, 토양소독제, 잡초뿐만 아니라 병원균, 해충까지 토양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모두 죽이기 위하여 토양에 처리하는 화학물질 토양소독제라고 한다. 토양소독제는 대개 휘발성 액체나 기체로서 토양 중에 오래 잔존하지 않으므로 처리 후 며칠 지나면 나무를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묘포장이나 농경지에 작물을 심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래 잔존하지 않는 대표적인 토양 소독제로서 메틸 브로마이드가 있다. 메틸 브로마이드가 있다. 그러나 아트라진 브로모실 등 오래전에 개발된 제초제들은 잔류성이 꽤 긴 토양 소독제로서 나무 뿌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처리하였어도 빗물 등에 의하여 나무가 있는 곳까지 흘러가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된다. 제초제 피해의 진단. 최근 공원이나 골프장 등의 수목에 자주 나타나는 이상현상 중 하나로 바로 제초제, 오남용에 의한 피해이다. 이러한 곳에서 제초제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최근 잔디를 심는 공간이 늘어나는 반면에 인력은 부족하여 전문성이 모자란 사람들이 잔디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제초제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비기생성 요인과 몇몇 기생성 요인들이 제초제 피해와 비슷한 피해를 나무에 일으키므로 정상만 가지고 제초제 피해를 진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때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물론 잎의 비틀림과 변형이라는 제초제 피해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 진단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의 원인인 제초제가 바람 또는 지표수, 지하수 등에 섞여 다른 장소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도 진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나무에 나타난 증상의 면밀한 관찰과 아울러 그 나무 또는 그 지역의 영림 기록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초제 성분이 비료에 섞여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제초제를 처리하고서도 처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 그 나무 또는 인접 장소에 처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초제에 의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기생성 식물의 정상 발현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나며 비기생성 피해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접촉성 제초제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제초제에 의한 피해라면 우선 한 개체 전체 증상이 나타나며 그 장소의 식물이면 종에 관계없이 모두 나타나고 피해가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다른 식물로 전염되지 않는다. 수목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제초제는 호르몬 계열 제초제인 페녹시계의 디캄바 액제와
메코프로프 액제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뿌리, 이 토양을 통해서 흡수되어 수목 전체에 피해를 준다. 피해 증상은 뿌리나 잎의 생장 저해, 잎의 백화 또는 궤저, 잎과 싹의 기형 등으로 많이 나타난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글라이신계 글리포세이트 액제는 잎에 불규칙한 반점을 일으키거나 잎을 궤저시킨다. 하지만 실제로 제초제의 영향을 받은 수목에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와 종류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여 잎의 변형이나 황화, 갈변, 마름, 잎 떨어짐, 수목의 생장 위축, 줄기의 비대 생장, 잎의 백화 현상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처리한 제초제의 농도가 높거나 생육 초기 또는 너무 춥거나 더운 날에 처리하였을 경우 제초제 가루나 방울이 바람에 의하여 제초제에 민감한 주위의 다른 식물체로 옮겨졌을 때 나타난다. 물론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용도의 제초제를 처리하였을 때에도 식물체가 잡초와 함께 죽기도 한다. 제초제에 의한 피해가 모든 식물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목에 대해서는 나무 자체의 감수성을 비롯하여 생육 상태라든지 주위 환경, 기상과의 연관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제초제 저항성이란 지금까지 그 식물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어 온 정도로 처리해도 식물이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항성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진 식물, 특히 잡초의 수는 지금까지 120여 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잡초들은 제초제로도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 제초제 피해의 예방과 치료. 어떠한 제초제든 간에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따라 처리한다면 다른 식물에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특히 사용량과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처리할 당시의 바람의 세기와 방향, 그리고 대기의 온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초제를 사용한 기구로는 비료나 살충제, 살균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제초제를 사용한 기구로는 비료나 살충제, 살균제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통을 쓸 때 제초제용, 그 다음에 살충제, 살균제용 별도로 사용해라 이런 말이지. 나무에 이미 피해가 나타났다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잔효성이 작은 제초제라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증상이 사라지며 나무는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잔효성이 큰 제초제일 때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흙 속의 제초제 양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 제초제들은 활성탄에 의하여 제독이 되므로 오염된 토양에 활성탄을 섞어주면 제초제에 의한 피해가 더 이상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나무가 제초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뿌리가 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뭇가지를 잘라서 줄기 대 뿌리 비율을 맞추어주며 인산질 비료를 투여하여 뿌리의 생육을 도와야 한다. 참고로 제초제에 대한 몇몇 수종의 감수성 정도를 살펴보면 표 3-13 및 3-14와 같다. 3-13 및 3-14가 디캄바 액제에 대한 감수성 수종, 이마자퀸 액제 접촉형에 대한 수종별 반응 이렇게 있는데 이 표는 별도로 노트 정리할 때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될 것 같고 3-6-2 살균제, 살충제, 비료 등에 의한 피해
제초제 이외에 살균제, 살충제, 항생제, 살선충제, 비료 등도 나무에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러한 약재들에 의하여 식물의 조직이 죽거나 잎과 가지가 기형이 되며 정산작용, 동화작용, 흡수작용 등의 생리작용이 방해받거나 억제되어 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이 저해되는 것을 약해라고 하며, 특히 비료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비해라고 한다. 대부분 농약이나 비료들은 나무에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처리하는 조건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다면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1. 약해 또는 비해의 원인. 대부분의 약해 또는 비해는 살균제, 살충제, 살선충제 또는 비료 등의 화학물질을 규정 이상 너무 높은 농도로 처리하거나 그 물질에 대해 매우 민감한 식물체에 처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 아니면 사용설명서에 제시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부적당한 환경 조건에서 처리하면 사용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35도씨 이상의 고온, 0도씨 이하의 저온 또는 지나친 과습 등 환경 요인의 변화와 나무의 종 특이성, 활력 저하 등의 요인들이 겹친다면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두 가지 이상의 약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약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은 아무 이상이 없던 화학물질로 혼합하면 독성이 있는 물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흔하지 않지만 농약을 희석한 물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한다. 요즘에는 농산물의 수확 시기 조절,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지베렐린 등 생장 조절제를 사용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생장 조절제에는 처리 농도를 조금만 진하게 하거나 자주 처리하면 약해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무에 나타나는 약해는 크게 수간주사 시 과다한 양량 투여로 인한 약해, 작물 보호제 살포 시 과다한 농도 및 비적용 나무에 대한 처리, 고농도 원액의 직접 살포 및 생장 조절제 과다 사용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약해 및 비해의 정상. 아까는 원인이었고 이거는 정상. 약해의 정상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 흔히 나타나는 것이 잎에 반점, 점무늬가 생기는 것, 잎 전체 또는 가장자리가 타는 것, 잎이 누렇게 되는 것, 잎이 기형이 되는 것, 주로 잎에 나타나는 정상들, 그림 3-49를 참조하고 이 밖에 시드름, 조개낙엽 등이 있다. 열매의 약해 정상으로는 열매가 다발로 열리는 것, 조개낙과, 심할 때는 가지가 고사하기도 한다. 그림을 한번 보고, 그림 3-49, 잎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약해 정상. A 그림은 마름, 포도잎의 제초제 피해. 포도잎의 제초제 피해. 이건 대추나무인데. 황하, 대추나무의 스트랩토마이신 약해. 스트랩토마이신 약해. 황하. 그 다음에 C는 요거 오이 같은데. 예. 살균제에 의한 오이 끝 생장점 파괴. 오이 끝이 이렇게 뭉뚱하게 됐네. 그 다음 D는 기형. 생장 조절제에 의한 포도잎 기형. 자, 비료. 아까 비해는 뭐라 그랬어? 비료해라 그랬지? 비해도 자주 나타나는 정상 중 하나로서 특히 유기질 탭이나 구비를 충분히 부숙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했을 때 자주 나타나는데, 암모니아에 의한 알칼리 가스 장애와 아질산에 의한 산성가스 장애가 있다. 암모니아 가스는 환원작용으로 잎을 상하게 하고, 아질산 가스는 산화작용으로 잎을 상하게 한다.
두 경우 모두 가스를 흡수한 여벽 조직이 끓는 물에 데친 듯이 되었다가 마르는데 암모니아 가스 피해를 받으면 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반면 아질산 가스 피해를 받으면 잎이 흰색으로 변하여 마른다. 암모니아 가스 피해를 받으면 갈색으로 변하고 아질산 가스 피해를 받으면 잎이 흰색으로 변하여 마른다.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는 가스가 제거된 뒤에 식물이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그름이 땅속에서 계속 분해되는 과정에서 열이 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 위에 식물이 누렇게 뜨는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말라 죽기도 한다. 농작물 재배, 특히 시설 재배에서는 화학 합성 비료의 과다 투여도 문제가 되는데 수목 재배에서는 화학 합성 비료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비료를 너무 많이 투여하거나 잎이나 열매 등 연한 조직에 진한 비료 성분이 직접 닿거나 닿으면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50 참조. 이러한 경우 비료와 직접 접촉한 잎은 여벽 조직들이 타는 등 피해를 받아 생육이 불량해진다. 그림 3-50 복합비료 과다 시비 및 직접 접촉에 의한 회양목과 주목의 피해 사진을 한번 보고 3. 약해 및 비해의 방제. 약해가 나타난 나무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영양 공급을 실시하여 생장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즉 무기양료, 연면시비, 영양제 수간주사 등 직접적인 대처법으로 생육 상태를 건전하게 해주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 특히 자유생장을 하는 나무는 약해로 낙엽이 질지라도 새가지, 신초, 새가지의 발생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양 공급은 중요한 치료책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나무에 수간주사를 실시하면서 부적절한 양양주입으로 인하여 약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 3-51 참조. 수간주사 과다주입으로 인한 잎의 타들어감과 조기낙엽. 수간주사의 경우 단순히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토대로 양양을 정하기보다는 주변 여건이나 염량,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약해의 우려가 없다. 3-6-3 염에 의한 피해. 토양에 염류, 소금기가 많아져 식물이 입는 피해를 염해라고 한다. 보통 염해는 바닷물, 해수와 연관되어 있어 해안가에 있는 식물에서 주로 피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태풍이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바닷물이 인근 식물에 접촉되었을 때 또는 해안가, 매립 등으로 생성된 간척지 등에서 피해가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에는 겨울철에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눈을 녹이는 데 사용되는 제설제의 토양 집적 및 비산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염해의 피해 기작은 높은 농도의 나트륨이 토양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비롯되는데 토양의 공급을 감소시켜 토양 중의 공기 유통과 수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토양의 수분 포텐셜을 떨어뜨려 나무 뿌리가 물과 영양소를 흡수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지상부에 나타나는 증상은 수분 부족,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거의 같다. 3-52 참조. 그 밖에 세포막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효소 활동을 저해하여 대사 기능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등의 기작이 밝혀져 있다. 염 자체의 독성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림 3-52 염류 직접 피해와 가뭄 피해의 유사성. 그림 A는 횟집 수족관의 바닷물 방출로 인한 은행나무 피해가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가뭄에 의한 은행나무의 잎과 마름병. 이게 뭐 그림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1. 바닷물의 피해. 새로 만들어진 간척지에서 자라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소금기에 의한 피해가 나무에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다만 바닷가 숲에서는 에어로졸 상태로 날아오는 바닷물에 의하여 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3-53 참조. 또한 횟집 수족관에 있는 바닷물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주변의 가로수 등의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스포츠 시설인 테니스장에 토양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소금 등을 사용하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염류가 잎에 직접 접촉하였을 때 피해를 일으키지만, 비산한 염류가 토양에 집적되어 토양이 알칼리화, pH가 7.2 이상 되면 나무 뿌리는 수분과 양분 흡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염기성 토양에서는 나무가 철, 망간, 아연, 구리 등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영양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염분은 바위와 광물이 말라 그 농도가 높아지거나 관계, 시비, 토양 계량 등이 이루어진 후에 정발과 정산작용으로 수분이 없어지면서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오염 또는 과다 집적에 의한 식물은 양분과 수분의 이동이 불량해져 잎의 황화, 괴사, 조개낙엽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활엽수에서는 보통 염분이 잘 축적되어 되는 오래된 잎의 끝에 우선 피해가 나타나고, 그림 3-52 참조. 3-52 앞에 페이지에 어린 잎에서는 피해가 천천히 나타난다. 반면에 침엽수는 잎 끝의 황화와 조기낙엽이 주된 증상인데, 피해 정도는 수종의 감수성과 토양에 축적된 염분의 농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표 3-15 참조. 표 3-15가 염분 농도에 따른 수목의 피해 0.5 g/제곱미터 이하는 피해가 없고 0.5에서 1.0 g/제곱미터는 직접 만지지 않으면 낙엽이 발생하지 않음. 이것도 나중에 노트 정리할 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염분의 양이 0.1g 증가할 때마다 낙엽률은 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0.1g 증가할 때 낙엽률은 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잎은 짙은 갈색으로 변하다가 광택을 띠게 되고 시든 후 떨어진다. 염분. 그 다음에 2. 제설염 피해.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 중 하나가 제설제이다. 제설제는 눈이 쌓인 곳에 뿌려서 빨리 녹아내리도록 만들어 주는 화학물질로서 염화나트륨 NaCl과 염화칼슘 CaCl2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제설제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염화칼슘 사용량은 10만 톤, 연간 10만 톤 정도인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설제의 종류에 따른 효과 실험 결과 소금이 제일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소금 플러스 염화칼슘이 그 다음이고, 염화칼슘 용액 그 다음이고, 모래 플러스 염화칼슘 플러스 염화칼슘 용액 순으로 제설 효과가 좋다고 발표되어 소금과 염화칼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제설제는 눈 녹은 물에 섞여 귀리에 남아있다가
자동차에 의하여 주변으로 흩어지는데 이때 길가의 가로수들이 특히 큰 피해를 받게 된다. 낙엽수들은 비교적 튼튼한 껍질을 가진 가지 상태로 월동하고 있어 피해가 덜한 편이지만 상록수들은 제설제들이 잎에 바로 접촉하게 되므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또 이들이 직접 나무에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흙 속에 섞여 들어가 제설제의 염이온들과 토양수들이 강하게 결합하여 나무의 뿌리가 물과 필수 영양원들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림 3-55 참조. 그림 3-55가 제설제에 의한 벚나무 가로수의 잎에 나타난 피해. 이러한 경우 식물은 수분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생리적 가뭄이라 한다. 생리적 가뭄이라고 한다. 제설제에 의한 피해 증상은 제설염이 식물체로 침입한 경로, 제설염에 의한 식물의 반응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증상은 잎과 줄기 끝의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궤저이며 이 증상은 계속 진전되면 쇠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로 제설제로 사용된 염분은 토양에 집적되어 나무가 생장을 시작하는 초기보다는 6월에서 8월 토양 습도가 낮을 때 농도 증가로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토양분석법에 의한 진단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수목식재를 위한 염분 한계 농도는 0.05%이고 pH는 5.0에서 7.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표 3-16 참조. 표 3-16이 식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토양 내 염분 한계 농도. 수목은 0.05%, 채소는 0.04%, 잔디는 0.10%. 잔디가 좀 세고, 그 다음에 수목이고, 그 다음에 채소. 토양에 제설염의 축적이 많아지면 잎의 생장이 줄어들고 잎이 누렇게 변하여 정도가 더 심해지면 잎이 궤저되거나 떨어지기도 한다. 보통 늙은 잎에는 축적된 염분이 많으므로 피해가 심한 반면 어린 잎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다. 침엽수는 잎 끝이 누렇게 되면서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광합성이 줄어든다. 토양의 염류 물질이 적을수록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는 낮아지고 식물에 나타나는 피해도 줄어든다. 토양은 전기전도도가 3mmHg/cm를 초과하면 염도성으로 간주하며 이 수준부터 민감한 식물이 피해를 입기 시작한다. 내염성 수종은 10mmHg/cm까지는 피해를 입지 않고 견디기도 한다. 염분이 토양으로 흘러들어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제설제를 사용하여 희석된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 자동차 등에 튀어 나뭇잎에 직접 접촉되어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따라 심은 상록수에 나타나는데 눈이 오거나 그친 직후에 시작되어 그로부터 수일 후, 길게는 수십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그림 3-56 참조. 그림 3-56이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제설염이 날려서 스트로브 잣나무에 나타난 피해 A가 그렇고 A와 피해를 받은 잎의 증상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도로 쪽으로 향한 가지의 잎이 이 반대쪽 방향의 잎보다 염분의 농도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뭐 당연한 거지. 이쪽으로 튀어
맞았을 테니. 자, 그 다음에 이제 3-7, 이 마지막 장이네. 복합병해, 마른병과 쇠락. 3-7-1, 마른병과 쇠락의 원인. 수목 또는 산림의 쇠락이란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자라는 하나 또는 여러 수종에서 특별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채 활력이 점진적 또는 급격히 감퇴되거나 집단으로 고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증상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수목의 이상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수목 또는 산림의 쇠락이 나타나지 않는다기보다는 비록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이미 발병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쇠락은 조만간 수목 및 산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역사적으로 산림쇠약은 약 500여 년 전 유럽의 느릅나무와 북아메리카의 솔송나무 및 자작나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확실한 예로는 1970년대에 독일 전나무 아비스 알바 전나무 독일 전나무 아비에스 알바 에서 처음 관찰된 이래 독일 가문비나무, 너도밤나무, 참나무 등으로 확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제주도에 구상나무 쇠락과 2000년대 아카시나무 쇠락이 일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일반적인 수목병은 한 가지의 생물적 요인이나 비생물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지만 수목의 쇠락은 몇 가지의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수목의 쇠락이나 죽음을 단 하나의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주된 스트레스들은 수목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이어서 2차적인 병원체나 해충들이 결국 수목을 쇠락시키거나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마른병 또는 쇠락이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복합병이라고도 한다. 복합적인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건축 공사에 따른 피해라든지 수분의 불균형, 단단하게 다져진 토양,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또는 해충에 의한 낙엽 등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수목의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2차적인 병원체와 해충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약해진 수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 동부지방의 경우 단풍나무 쇠락은 토양 습도, 토양 통기성, 선충, 아멜라리아, 뿌리 썩은 병균, 고온, 그 다음에 베트리리움, 시드름병, 당단풍의 천공성 해충, 암종병균, 염분, 대기오염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작용에 의한 것으로 관련되는 요인들이 많지만 어떤 한 가지 인자의 주된 영향에 의해서 단풍나무가 쇠락하지 않는다. 복합적인 병은 잣나무 털록병과 같이 단 하나의 주된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병과는 완전히 다르다. 단일 요건에 의한 병에서는 기주의 상태와 환경이 병의 발생 및 진전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주된 병원체에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수목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마름병 또는 쇠락의 발생에는 좋지 않은 환경 요인들에 의하여 변화된 기주 상태가 병의 발생 및 진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2차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미생물들은 수목이 스트레스에 의하여 약해졌을 때만 기생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목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환경 요인이 발병을 좌우한다. 즉 마름병이나 쇠락은 스트레스에 의한 1차적 피해와 단지 약한 나무들에만 기생할 수 있는 2차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한 변화들이 누적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에 의한 1차적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 요인 대신에 스트레스 이후 2차적으로 침입하는 미생물이 병의 원인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싱클에어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단풍나무 쇠락 및 그와 유사한 병이 적어도 3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첫째 범주에 속하는 것은 토양, 입지, 기후 등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바뀌는 인자들인데 이들 발병 소인은 수목에 영향을 미쳐 병원체를 견디어내는 수목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둘째는 정상을 일으키는 유기인자들인데 이들은 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되게 짧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가지에 마름병을 일으키는데 식엽성 해충, 서리, 가뭄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기어인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에 나타나는 쇠락의 후반기에 나타나 마지막 단계 곧 나무의 고사로 몰고 가는 환경인자와 암종병균, 부후균, 전공성 해충 등 생물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 쇠락 3-7-2 쇠락의 생태와 방제. 쇠락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선 나무 한덕 우루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 주로 성숙림 또는 성숙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또한 생물적 요인과 무생물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무생물적 스트레스는 1차적 요인이고 무생물적 스트레스 1차적 요인에 의하여 쇠락이 시작된 후 일정 단계를 지나면 생물적 요인 2차 요인에 의해 피해를 입어 수목이 고사하기에 이른다. 그림 3-57 참조. 3-57이 수목의 쇠락 모델. 이렇게 생겼네. 수목도 다른 식물과 같이 생장이 가능한 여러 지역으로 끊임없이 퍼져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수목류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쟁이 쇠락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즉 어떤 수종의 쇠락이 지리적인 경계보다는 수종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때로는 특정 지역에서 변이가 쇠락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쇠락은 나무의 생존에 대한 위협보다는 자연의 평형을 이루는 한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합적인 병에 대하여 완전히 명력성을 보이는 수목은 한 종도 없다. 그러나 조경수로서 인기가 좋은 나무들 몇 종은 도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견디어 내는 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녹음수가 심겨 있는 도시 환경이나 사람들의 활동에 관련하여 생겨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저항성인 나무들을 심고 가꾸면 고사와 쇠락을 줄일 수 있다. 특정 수종만을 심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심는 것도
마름병이나 쇠락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게 식지함으로써 녹음수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고 마름병이나 쇠락의 발생 또한 줄어든다. 쇠락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으로 가지가 말라 죽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가지의 고사는 나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어쩌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나무가 갖고 있는 살아있는 조직의 양을 줄여 그 나무가 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존 기작의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가지마름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 또는 수목의 건강에 역행하는 상황들의 협력 작용에 의한 증상이다. 즉 가지마름이나 고사가 스트레스의 결과인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기작일 수도 있다. 마름병과 쇠락은 가지치기나 질소 성분이 적고 인산 성분이 많은 비료를 뿌리에 생장을 돕거나 정기적인 관수 그리고 두꺼운 멀칭 등으로 뿌리와 줄기의 비율을 맞추어 주면 예방 또는 그 증상 완화가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치료 처리의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는 그 나무의 활력과 방어체계의 작동 정도에 달려 있으며 병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조기 발견 및 활력 개선 또는 유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의 개발은 어느 병에서나 다 필요한 것이지만 쇠락이나 마름의 경우에는 쉽게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단서의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 사람이나 나무나 기본적으로 튼튼하면 병도 빨리 나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지 이게. 3-7-3 수목의 주요 쇠락 증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비생물성 원인에 의한 확실한 쇠락병이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외국에서의 사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목 마름병 및 쇠락병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생 여부의 판단에 참고하고자 한다. 1. 단풍나무 쇠락. 단풍나무 쇠락은 북아메리카에서 1913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와 1960년도 초에는 미국 동북지역과 캐나다 동부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길가에 공원의 가로수와 녹음수로서 당단풍을 많이 심어왔으며 근래에는 너름나무 시드름병으로 인하여 죽은 너름나무가 가로수를 대신하여 많은 수를 길가나 주택, 공원 등에 심어왔다. 1. 발병소인 유기인자, 기어인자가 있는데 발병소인은 도로변, 토양의 치밀도, 배수불량, 토양 통기불량, 염분, 고온, 수령 등이 모두 발병소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바위나 기반층 위에 자리 잡은 얇은 토양층은 뿌리의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고 습하거나 건조한 기간에는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구수들의 늙은 나무 뿌리는 습도 변화에 적응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2번에 유기인자. 미국의 경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심하게 발생한 가뭄이 단풍나무 쇠락을 일으킨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바, 또한 1970년대 과다한 강우의 요인도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 밖에도 갑작스런 벌채가 남아있는 나무들의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혹한에 이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겨울 기온이 단풍나무 쇠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가지 식엽성 해충의 피해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임도 건설 등 숲 가꾸기를 위한 중장비의 사용도 뿌리에 상처를 주어 마름이나 쇠락
증상을 유도할 수 있다. 3. 기어인자.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은 인분과 당단풍나무 숲에서 약화된 단풍나무를 더더욱 악화시킨다. 도시 환경에서는 시드름병균, 버틸리시움 SPP가 기어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당단풍나무 숲이나 관리 인분에서는 세라토피스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전공성 해충, 병원균, 부후균 등도 기어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병징 스트레스에 의한 당단풍의 반응은 때로는 초기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봄에 싹이 늦게 트는 것을 비롯하여 조기단풍, 마디생장 감소, 나이테의 두께의 지속적인 감소 등이다. 스트레스가 계속됨에 따라 잎은 눈에 띄게 작아지며 연한 녹색이 되고 마디의 눈에서부터 생겨난 가지들로 인하여 총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나무가 전체적으로 잎이 적어서 수간이 엉성해 보인다. 수간 윗부분의 가지들은 말라 죽어 곁눈으로부터 곁가지가 나온다. 간혹 꽃이 더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리기도 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나무가 거기에 계속 반응함에 따라 증상은 더욱 심해지며 이에 따라 밑부분의 가지들은 점차적으로 죽어간다. 방제법. 일반적으로 나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없앤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곳이라면 당단풍나무를 심지 않는다. 단풍나무 쇠락은 초기에 치료하면 가장 효과가 좋다. 따라서 빠른 진단과 원인, 스트레스 제거가 마름병이나 쇠락병의 방제 관건이다. 일단 병이 발생하면 뿌리와 줄기의 균형을 맞추고 뿌리의 발달을 촉진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방제법은 이식에 의한 피해나 뿌리의 과도한 가지치기, 전정, 지상부의 복토, 땅속으로의 가스 유출, 홍수로 인한 피해 등 뿌리병에 또는 손상에 의한 방제법과 비슷하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가지는 물론 살아있는 가지도 뿌리 손상 정도에 따라 20% 남짓까지 잘라내어 뿌리가 가지를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산질 비료 등 질소가 적고 인산이 많은 비료들을 사용하고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규칙적으로 물을 대주어 뿌리의 생장을 도와야 한다. 뿌리의 생장에 좋은 환경이 되도록 수피 조각 등으로 두껍게 멀칭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과도한 가지나 잎이 생기면 뿌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되므로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는 피해야 한다. 2번 참나무 쇠락. 참나무 쇠락. 미국에서 참나무 쇠락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지만 근래 미국 동북지방에서 매미나방의 관련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끌었던 병이다. 미국 남부지역에서는 참나무 시드름 병균 이 병과 연관되어 있으나 실제로 없어도 쇠락 증상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병은 균이 주된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서 녹음수로 재배되고 있는 참나무의 종류는 대단히 많으며 그 중 일부는 원래 숲을 이루고 있던 나무였고 숲 속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녹음수로 바뀐 것들이지만 대부분 처음부터 녹음수로 식재된 것들이다. 대부분 참나무는 산성토양 또는 잎이 쌓여 산성화된 토양에서 잘 자라고 염기성 토양이나 습해질이 많은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참나무도 대부분
다른 나무들과 같이 습기가 많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시 근교에서는 참나무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토양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발병소인은 토양 배수불량, 산등성이 토심이 얕고 돌이 많은 토양, 수령 등이 발병의 소지가 될 수 있다. 2. 유기인자. 가뭄과 서리가 일반적으로 유기인자이다. 동북지역에서는 매미 나방과 같이 잎을 갉아먹는 식엽성 해충이 주된 유기인자가 되고, 남부지역에서는 탄저병균과 같은 병원균이 유기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기어인자는 동북지역에서는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균 및 천공성 해충 등이 두드러진 기어인자이다. 남부지방에서는 뭐 이런 거 많아.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나 읽기 싫어 이거. 등 목재 부후균이 기어인자로 알려져 있다. 1차적인 스트레스 병징 1차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참나무의 반응은 단풍나무나 다른 목본식물들과 비슷하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성숙하기 전에 단풍이 들거나 싹이 트는 것, 가지와 줄기, 생장의 저하 등이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황화, 가지 말라 죽음, 가지나 줄기 눈 발아, 잎의 총생, 수간의 성김 및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등이다. 스트레스가 계속됨에 따라 큰 가지도 말라 죽는다. 그림 3-58 참조. 방제법. 대부분의 참나무 쇠락은 토양 수분을 적당히 유지해주고 토양 산도를 약산성으로 만들어 주며 수목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면 상당한 예방 또는 회복 효과를 볼 수 있다. 초기 상태의 참나무 쇠락은 1차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여 토목의 뿌리와 줄기 비율을 적당하게 해주면 방지할 수 있다. 죽거나 죽어가고 있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를 길이 비율로 10에서 20% 포함하여 함께 잘라낸다. 늦가을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해주고 뿌리의 생장을 돕기 위하여 인산 성분이 많고 질소 성분이 적은 비료를 준다. 수피 조각이나 돌 조각 등의 뿌리 위에 10cm 두께로 덮어주는데 석회질이 함유된 돌 조각은 피해야 한다. 3. 물풀의 나무 마름병. 물풀의 나무 마름병은 1930년대 후반 관찰된 이래 1950년대 미국 동북지역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뉴욕 지역에서는 아직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풀의 나무는 몇 가지 바이러스와 물풀의 나무 누렁병의 원인 병원체인 파이토플라스마의 기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병원체가 쇠락해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 물풀의 나무는 빨리 자라기는 하지만 뜰이나 길가 등 수분이 적은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이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자라는 물풀의 나무라 하더라도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감소시켜 여러가지 요인에 대해서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좁은 곳에서 자랄 때에는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을 찾지 못하는 수종이 있다. 따라서 이 나무들은 가뭄에 민감하기 때문에 물풀의 나무 쇠락은 수분 스트레스를 겪는 동안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물풀의 나무는 대부분의 도시나 근교에서 흔히 발생되는 오염물질인 오존에서도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발병소인 울타리 쪽으로 노출된 나무에 많이 발생한다. 최근 토바코의
링 스포트 바이러스, 토바코 니닝 스포트 바이러스 및 토바코 모사익 바이러스, 세 가지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파이토플라스마도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파이토플라스마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병에 대한 진단이 어려워진다. 파이토플라스마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병에 대한 진단이 어려워진다. 이 유기인자, 가뭄과 관련성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가 많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 기어인자, 사이토마 플라스마, 프루이노사와 푸사디움 푸시시움 SP 두 가지 곰팡이가 증상을 나타내는 물풀의 나무의 종양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들 곰팡이를 건전한 물풀의 나무에 접종하면 쇠약한 나무에서만 종양이 형성된다. 병징, 물풀의 나무 쇠락의 초기 증상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풍이 싹이 늦게 트는 것, 가지나 줄기의 생장 저하 등으로 다른 쇠락 증상과 같다. 스트레스가 계속됨에 따라 잎은 연한 연두색으로 바뀌고 가지가 말라 죽으며 가지의 마디에서 눈이 싹터 가지의 죽은 부분 아래쪽에서 황화 현상이 나타난 잎이 총생하게 된다. 수가는 성기고 종자가 많이 매달린다.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수목의 윗부분이 말라 죽고 커다란 줄기에 부정가지들이 형성된다. 그림 3-59 참조. 물풀의 나무 쇠락 이렇게 생겼구나. 자작나무 마름병. 자작나무 마름병은 193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미국 동북지역, 캐나다, 남동지역 등지의 산림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며 아직도 캐나다 동부지역과 미국 동부지역에 잠재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발병 소인은 초기의 피해 및 고사율은 나무의 연급과 크기에 의존한다. 특히 습한 부분에 피해가 심하다. 최근에는 사과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병든 나무에서 분리되었으나 관련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 2. 유기인자, 토양 온도의 상승과 볼목에 따른 노출이 기온을 상승시킨다. 여름에 잔뿌리의 고사율이 토양 온도 2도씨가 상승함에 따라 6%에서 60%로 증가한다. 늦봄과 초가을에 서리와 식엽성 해충들이 병을 촉진시킨다. 3. 기어인자는 천공성 해충이 쇠약한 자작나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또한 아밀라리아 SP는 쇠약해진 수목의 뿌리를 침입함으로써 병을 심화시킨다. 이상